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오늘 밤 송영길 전 대표의 파리 현지 기자회견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여야가 외교정책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김장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핵심 피의자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에 실패를 했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보통 두 가지 기준을 삼습니다. 하나는 범죄 혐의가 별로 소명되지 않았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와 범죄 혐의는 소명됐는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 근데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범죄 혐의는 일정 부분 소명이 됐고 근데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라고 봤는데 검찰에서는 강내구 전 상임감사가 그전에도 증거인멸을 하거나 그럴 정황들이 있었고 그럴 소지가 많다 이래서 이제 의견이 갈리는데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이나 크게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은 다소 긴 기각 사유를 통해서 강 씨의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 그러니까 증거들이 수집이 됐지만 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범죄 혐의도 소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만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구속의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도주 우려나 주거가 부정하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지금 이번 청구됐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방점을 찍어서 청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내구 전 감사가 뭔가 그 관련자들과 통화를 통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법원은 일단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일단 이정근 전 부총장의 그 녹취록이 한 3만 건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녹취록이 이미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사실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따로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별히 다른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진 않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우리 형사소송법상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요.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강내구 전 감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수사는 이루어질 그런 예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바로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 사유에 납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청구를 신속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좀 앞으로 혐의 다지기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예, 근데 지금 이제 3만 건 이정근 부총장의 녹취록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이정근 부총장의 녹취록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걸 계속 부인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송영길 전 대표 기자회견 한다는데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게 그 두 사람들의 얘기다. 지금 이게 거의 대자비 같은데 이재명 대표 건에서도 똑같이 이런 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녹취록이 나오고 뭐가 구체적인 녹음 파일이 나와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범죄 혐의는 이미 밝혀졌지만 그 구체적인 돈 받은 사람들, 그 돈 받은 경위 이런 거는 이후에 이 재판 과정에서 이분들이 부인하거나 지금 과정에서 사실 입을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법원이 이거를 기각한 그 논리적인 이유는 타당할 수 있는데 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안 들여다본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네. 검찰이 강 회장의 이런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수사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검찰로서는 당연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요. 재청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재청구를 검토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바로 재청구를 할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이제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해서 뭔가 구속 사유가 채워졌다라고 인정됐을 때 재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법원이 기각한 상태에서 크게 사정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청구를 했다가 또다시 기각이 되게 된다면 검찰로서도 수사의 어떤 원동력을 잃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요. 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강래구 전 감사라든지 또는 이제 관련돼서 지금 참고인들이나 또 추가 혐의자들, 추가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환 조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제 녹취록들이나 이제 증거 자료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하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돈 봉투를 실제로 받았다라고 이제 이름이 언급된 의원들입니다.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수사를 하고 어느 정도 단서를 포착해서 소환 조사까지 이를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수사 방향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11시죠.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번 이 강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오늘 밤 기자회견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 내용의 변화를 줄까요?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왜 기자회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건데 제가 볼 때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고 민주당은 이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혐의가 있을 때 한 번도 자기들이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뭐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힐 가능성 거의 없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뭐 이미 입장이 나왔습니다. 개인적 일탈이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뭐 지금 더군다나 강래구 중요한 피의자 자체가 또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이렇게 좀 일단 자유로운 신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무슨 좀 사실관계를 밝히고 뭐 이럴 거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무지 화나는 상황을 보게 될 거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이 지금 이 돈봉투 전달의 핵심 피의자인 이정근은 사무부총장을 시켰고 그것도 원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또 다른 주요한 행위자가 윤관석인데 이분 사무총장 시켰어. 이게 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을 시키는 사람들은 내 당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다 부정하겠죠. 근데 그럴 바에는 왜 기자회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파리에서 모습도 보면 상당히 여유롭게 유유자적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이면 뭐 굳이 기자회견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왜 기자회견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입장 내놓을까요? 사실 당으로서도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전혀 지금 예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기자회견 이후에 지도부와 그리고 민주당이 그 반응이라든지 앞으로 대처 방안들 더 논의해보겠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한 언론의 단독 보도가 난 거를 봤는데요. 네. 그 민주당의 모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와 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귀국은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이제 기자회견 중에 혹시라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런 언급들이 나온다던가 좀 이 의혹 자체를 가볍게 바라보는 듯한 그런 취지의 또 언급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 국민적인 실망을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야당으로서도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서 기자들이 귀국 시점에 대한 질문도 하니까 송 전 대표가 이에 대한 명확한 시점 밝히지 않았거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좀 그 귀국 시점도 밝힐까요? 귀국은 당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귀국은 당길 네.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는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민주당 내부 사람들이 아니고는 잘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나와요. 예를 들자면 이번 돈봉투와 관련된 송영길 보좌관이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다든가 뭐 그러면서 또 송영길 대표를 더 공주에 몰아넣는 이 미추홀고에서 생긴 전세 사기 사건의 이 주범들라고 송영길 대표 전 측근들하고 또 연관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송영길 대표는 뭐 이런 건은 자기가 인정하면 더 이상 정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건 자체를 인정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끝까지 부인하는 전략으로 갈 거다. 그리고 그게 뭐 이재명 대표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이 끝까지 부인하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제 정치 탄압이라는 얘기를 하고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송 전 대표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는 탈당 권유, 정계 은퇴 권유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이 정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다만 이제 소수 의원들의 입에서 뭐
탈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계 은퇴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이 사안을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아마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조기에 귀국하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해명을 하시고 또 당에도 진상조사나 어떻게 됐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한 후에 그래야만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또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그 녹취록에 언급됐던 의원들의 거취에 대해서도 당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뭐 앞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송 전 대표 관련해서 인천 전세 사기에 측근이 연루됐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인천 전세 사기의 뭐 그 업자로 알려진 사람이 강원도에 가서 사업권을 따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도 어떤 연관성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송영길 전 대표가 입국을 하시게 되면 아마 기자들에게도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조기 귀국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귀국을 본인이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수사기관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거물급 정치인이시라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당당히 귀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실 것으로 그렇게 예견합니다. 네. 민주당은 수습 방안을 두고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르다 이렇게 엇갈리는데 좀 뭐가 맞다고 보세요? 뭐 이게 뭐가 맞든 간에 민주당 전수조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다면 이제 얘기를 정확하게 상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이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전수조사 더군다나 이정근이라는 분의 녹취록 3만 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 녹취록 3만 개를 다 들여다봐도 송영길 전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도 뭐 크게 범죄 혐의가 없다 이러면 이분들이 소상하게 밝히고 나올 건데 실제로는 뭐 연루되지 않고 이렇게 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국민 속타는 방식으로 나갈 거다. 아주 언론적인 얘기만 하고 다시 녹취 파일에서 구체적인 연루 혐의가 나오면 그것도 또 따르게 대응을 하는 그렇게 변명하는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이 건이 금방 해결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송영길, 이재명 대표 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더 좀 참담한 건 내부 권력투쟁 양상을 자꾸 보여요. 사실 이 건으로 송영길 대표가 지금 송영길 대표를 제명, 탈당 권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당 대표잖아요. 근데 당 대표가 송영길 대표도 지금 믿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해명하면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버티는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정치 탄압이고 범죄 혐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송영길 전 대표를 징계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이재명 대표하고 연루설, 이재명 측근 연루설도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안 좋은 형태의 내부 권력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 목소리는 좀 어떻습니까? 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강경 대응이 좀 힘을 받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진상조사를 당 내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는 그리고 당대표께서는 일단 국민들께 사죄를 드리고 당에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국민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인 고려 없는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고 나서 그 본인의 나름의 입장을 밝힌 후에는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뭐 출당 권유가 되었던 탈당 권유를 하고 그 후에 본인들이 무고함을 수사기관에서 밝히고 다시 돌아오는 방법, 예전에도 그런 방법을 취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도 지금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오늘 밤 11시 송영길 전 대표의 8일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전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 거절은 했다. 그러니까 요구가 왔음은 인정을 해서요. 왜 이렇게 황교안 전 대표 체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은 전 목사와 좀 선을 명확히 긋지는 못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전광훈 목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영향력이 당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면 다행인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핵심이 그리고 그건 뭐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책임당원이 뭐 본인 말로는 가장 크게 얘기하면 10만이라 얘기하고 어떤 사람 몇천 근데 예를 들자면 뭐 3, 4만 정도 될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책임당원이 전체 이제 한 100만 정도 되니까 4, 5%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전체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안 주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최고위원 경선 같은 경우는 11.2% 얻으면 이기고 10.7% 이기면 떨어지고 이래요. 4위까지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3, 4%도 최고위원 경선에는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대표 선거도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과반을 넘으려면 이게 1, 2%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탁이나 요청을 하거나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를 잘 정리해야 되는 게 이건 정말 개인의 당선에는 영향을 줘요. 그렇지만 당 전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은 당 지도부예요. 그러면 자기 개인에는 도움이 되지만 당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냉정하게 끊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 지도부가 그런 면에서 좀 뭐 공공성 이런 부분이 약해서 생긴 문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당 전체에 누를 끼친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확실하게 하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전 목사와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한 이유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일단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후보로서 도움을 요청한 바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엔 좀 충격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애써 정광훈 목사와의 어떤 관계를 뭐 손절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끊어내려고 했던 노력들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결국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도움을 정광훈 목사에게 요청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무리한 요구를 받고 이제 그걸 거절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중도층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정광훈 목사와의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참 국민의힘으로서도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얼마 전에 있었던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그 대구시장을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정광훈 목사와 어떤 대척점에 서 있을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을 먼저 해촉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던 그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광훈 목사가 정치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인사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나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당연히 총선 과정에서는 국민들께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는 당연히 이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끊어내고 국민들로부터 정말 이 중도층에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할 텐데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를 받아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새로 꾸렸죠. 최근 잇따른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이 조수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과연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뭐 징계가 나올까요? 어느 수위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번 전광훈 뭐 징계위가 실제로 어떻게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광훈 목사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요청하고 나서 특히 김재원 같은 경우는 당 전체에 아주 좋지 않은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재원 징계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기회일 수 있다는 게 본인도 도움을 요청했다는 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뭐 징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이 건에 대한 사과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건이고 정도가 심한 김재원이나 이런 분들을 징계한다 그러면 당대표가 자기도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면 김기현 대표도 리더십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총선이나 중도층한테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도 희석할 수 있어서 저는 김재원 등에 대한 징계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당대표 본인 자체도 이거에 대한 사과나 이런 대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지금 자진 사퇴 여론까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진 사퇴 여론도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윤리위원회가 새로 꾸려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수위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많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특히 지금 문제되시는 최고위원들이 김재현 최고, 태용호 최고, 조수진 최고 이렇게 세 분이신데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국민의힘의 그 최고위원이 5분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청년 최고위원을 빼면 사실상 4명인데 그중에서 3분이 벌써 징계 대상자 또는 징계가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리더십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이야기를 한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방향을 이야기를 한들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그 지도부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줄지 저는 이 부분이 참 의문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는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고칠 것은 고친 후에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그리고 당원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나아가야지 그래야 그 진정성이라든지 반성의 의미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수위를 예상하십니까? 일단 김재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 김재현 최고에게 하나마나한 징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김재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징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가 정부의 외교 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근 외신 인터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은 국익 훼손이다 공세 소리를 높이고 있고 여당은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 주가 당장 이 국빈 방문인데 국론 분열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게 좀 이 외교 이슈가 좀 늦게 다뤄졌지만 저는 송영길이나 뭐 전광훈, 김재원 문제보다 이게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걸 살인 수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 아니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나라가 28개국입니다. 미국, 이 영국, 독일 등 28개 대부분 서방 진영에 속한 동맹국들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은 뭐 국론 분열 2차원이 아니라 이 망언 수준의 외교적 참사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살인 수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똑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6.25 때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이때 유엔 결의안을 통해서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희생자 5만 명 내면서 우리나라를 지원을 했어요. 이것도 살인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렇게 국내 뭐 이재명 뭐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건보다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건들에 대해서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는 건지 이게 당론 차원에서 검증을 받는 건지 이 건은 지금 국제적 스탠다드도 있는 건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그래서 유엔 총회 결의가 있어요. 러시아가 즉각 철군해야 된다는 게 141대 7로 철군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이때 즉각 철군해야 된다는 거에 중국과 인도도 반대표를 못 던진 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유엔 결의안도 그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됐어요. 근데 이거를 살인 수출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같은 입장에 선 사람은 러시아와나 7개, 8개 국가밖에 안 돼요. 북한이 그 입장에 서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그 제일 야당인데 뭐 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걸 살인 수출이라고 한다. 이건 러시아, 북한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자파들만 하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어요. 그거 살인 수출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전혀 걸러지지 않고 야당 대표가 이건 뭐 국론 분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건 외교적 대참사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재정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일 야당으로서 비판 수위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비판처럼 외교적 자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외교적인 문제는 당연히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외교나 안보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나 지금 야당의 비판이 너무 거세다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대통령의 발언도 너무나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상 4강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뭐 일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해서 그 안에서의 외교를 우리의 국익과 신뢰를 추구해 오는 그런 외교를 해오고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 대통령의 그런 언어라든지 그리고 이 정부의 어떤 방향을 본다면 확실히 이제 미국과 일본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간의 공조 강화를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라는 기조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나 중국과의 이런 대척점을 서는 문제들은 앞으로 이제 올 수 있는 후폭풍이 결국에는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시켜줘서 북핵 위협이라든지 북한이 우리를 뭔가 이렇게 더 외교적으로 그리고 이제 무기적으로도 더 공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미일과의 관계에서 어떤 편중 외교를 하고 있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 이렇게까지 일부러 뭔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입장을 내고 대척점에 서서 이 나라들과 자꾸만 안 좋은 관계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이로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으로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반박하는 이 논리 중에 하나가 대만 문제를 공식 제기한 정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이것인데 다소 이 야당을 설득하기에는 좀 빈약한 논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지금 제가 이제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외교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걸 조금 서두른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이유는 이 전환은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전략적 모호성, 등거리 외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시대착오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탈냉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다 과거의 공산진영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전 세계 질서에 도움이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도 대땅뜨를 하고 소련하고도 대땅뜨를 했는데 그 경험에 대해서 판단이 이미 바이든 정부 들어오기 전에 내려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중국도 자유시장 경제에 편입을 시키면 민주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로 가지 않겠나. 러시아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이 편입됐잖아요. 근데 그런 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서방 자유국가들은 서로를 침략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의 인식이 아니라 전 세계 서방 진영에서 그 판단들이 내려졌고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공감대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기도 전에 내려졌는데 문재인 정부는 계속 북한 얘기하고 중국 얘기하고 러시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등거리 외교를 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이 센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그 중국, 러시아, 북한의 비율을 맞출 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협조적이었습니까? 북핵에 협조적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한 굴종 외교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서방 진영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편으로 가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그럼 러시아, 중국의 편을 든다 그러면 그냥 왕따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협조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냉정한 이런 현실 인식 하에서 국제 전략 전문가들이 제안을 한 거고 이거에 문재인 정부가 5년의 시간을 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전략적 모호성, 이 뭐 등거리 외교 뭐 이런 것처럼 이게 탈냉전 시대에 맞았던 중국과 미국도 사이가 좋고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도 뭐 서방 진영과 다 사이가 좋았을 때 썼던 그 개념을 민주당이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진지한 논의 전에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아니 살인 수출 이러면 뭐 미국이 살인 수출 국가라는 얘기입니까? 서방 진영에서 이게 야당이니까 문제를 안 삼는 거지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외교적 모호성이나 외교적 관례 품격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입장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 하지만 저희는 그런 세계 정세의 변화,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라는 거를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다 설명을 못 하지만 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전 부원장께서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장 부위원장께서도 반박을 해주시죠. 사실 뭐 일단 부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벌써 신냉전 시대가 돌입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질서가 다시 재편되는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 위기인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외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할 수 있을지 또는 우리가 세계 정세에서 뒤처지게 될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당연히 국익을 위하시겠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더욱 중요해지고 한마디의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대통령께서 어떤 인터뷰나 이런 발언을 하실 때 그래도 국익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서 외교 문제가 되거나 또 다른 나라에서 뭔가 크게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인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정부를 지적하는 부분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책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